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평일에 시도하는 첫 특별판 방송입니다. 저희가 아무나 모시지 않죠.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어서 살벌한 총선 공천판에서 살아남아 생활하신 분입니다. 장희찬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욕바지 역할을 수행하러 온 장희찬입니다. 네. 아유, 잠깐만, 저 얼굴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파이팅이 좋으세요? 파이팅이요? 네,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삽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강력하게 해야지. 네. 차별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강력하게 달성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장 후보님을 모셨는데 네. 얼굴 뵈니까 만면에 미소가 좀 있으십니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옆에서 오프닝에 너무 지금 기에 눌려가지고 네,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산 수영구 간단치 않은 지역구였어요. 맞아요. 현역 의원 전봉민 후보를 누르고 경선에 승리하셨는데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근데 뭐 준비나 비결 뭐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민과 당원분들께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활동했던 것들, 또 방송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들, 제가 MBC 나가면 막 진행자랑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또 조국 신당 영입 인재가 되고, 신장식 변호사.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국민의힘에 조금 너무 점잖은 분들보다는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한번 국회 보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예. 정말로 그 국민의힘의 여당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국회나 방송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지역구 예산이나 사업도 좀 악착같이 잘 따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장 후보님이. 그런데 아무래도 현역 의원의 벽을 넘기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치 신인으로서 이 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이렇게 고생했던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신인이라면 지역구에서 조직이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분과의 경선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처럼 여러 운이 좋아서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사람이 아닌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도전하게 하려면 가산점이나 또는 현역 의원분들에 대한 감점 제도가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인 청년 할당이나 뭐 여성 할당, 이런 할당제에는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하는 배려가 아니라 당에서 체계적으로 신인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정당에는 참 없잖아요. 양성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매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잠시 잠깐 뭐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거 했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외부 영입 인재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에서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야 그냥 얼떨결에 국회 들어가서 사고만 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적어도 그 정당의 철학이나 공약을 국회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신인에 대한 배려 이야기하기 전에 신인에 대한 교육과 육성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그런 신인에 대한 육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아카데미에서 뭐 토론 강사 이런 걸 했었는데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강사가 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청년 지방의원 중에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저희 당에서 300분이 넘게 지방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분들이 성장해서 국회의원 되는 게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어쨌든 간에 당의 간판 스타이고 수영구의 후보가 됐는데 혹시 대통령이나 이렇게 전화를 좀 주셨습니까? 네, 축하 전화는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주셨으니까요. 네.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전화 주셨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또 박형준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다 축하 메시지를 정말 주셔가지고 그 여당을 대표하는 얼굴들이 다 전화를 주셨네요. 근데 그거는 저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번에 공천이 확정된 분들 다수에게 다 축하의 의미로 또 우리 당의 주요한 선배님들이 축하 전화는 다른 분들에게도 다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한 칸 더만 나가면 대통령께서는 축하와 함께 어떤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냥 고생했다 이러시죠. 뭐 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이제 덕담을 해주셨죠. 감사하게도. 네. 네. 아니 두 분 모두 잘 됐으니까 좀 편히 여쭙는 건데 네. 우리 장해찬 후보는 수영구에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경우에도 네. 해운대 갑에 공천이 확정되셨어요. 네, 네. 그 초장에 두 분 지역구 조정한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편히 좀 내비치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일단은 진우 형님과는 제가 워낙 각별한 사이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진우 형님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경선 캠프를 꾸리기 전부터 초창기에 함께 일했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가 지역구를 두고 경선하는 게 이 정부에 별 네. 득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지는 말자 정도의 합의는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해운대에 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를 하시는 연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수영에서 살았고 지금도 할머니나 친척분들이 다 수영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억지로 없는 연고를 만들어 내고 싶지도 않았고 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출마지를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아웅다웅 할 일이 없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진짜 어려울 때부터 같이 일을 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믿음과 신뢰로 네, 저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구 정리가 됐다 말씀 들은 것 같고요. 네. 그 현역 후보로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일선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 지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부울경 민심이 사실은 완전히 여당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희 수영구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에 서병수 시장이 전재수 의원 이길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그 정도 말하면 부산 느낌 어떤지 이제 정치를 아시는 전재수는 분들은 어쨌든 철옹성 아닌가요? 거기 안에서는 감이 다 오시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 현역 지역구 3곳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전재수 의원의 북구 갑이다라는 게 정치권의 정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서병수 시장님이 개소식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정치 인사들과 만나는데 부산에 있으면 다른 지역 소식이 다 생생하게 전해지거든요. 서병수 의원님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대요. 아, 점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북구에서의 민심이 나쁘지 않다. 물론 더 노력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병수 시장님이 북구에서마저도 전재수 의원을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칠 수 있는 정도다. 아, 그 정도 근데 여론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님 덕분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덕분이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헬기 타고 서울로 런하시는 바람에 제가 요즘 런재명이라고 밀고 있거든요. 네. 1대1 토론하자고 해도 런하고, 그리고 송영길 쫓아내고 개항으로 런하고,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고 읍소안을 런하고, 이분의 정치 일생이 다 도망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런재명 덕분에 부산의 민심,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특히 자존심이 아주 강한 유권자들인데 부산대병원을 무시했다는 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장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지역구 후보들요, 이재명 대표에게 와서 지원 유세해달라고 안 할 겁니다. 아, 이번에 보통은 당 대표나 간판 스타들이 우리 지역구 와주기를 후보들이 엄청 바라거든요. 그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저도 수영구에 가면 저희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한번 언제 오시냐, 부산에 또 오게 해달라 물어보죠. 예. 막 난리예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최인호 의원이, 또 박재우 의원이, 또 부산의 다른 후보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하는 거 반길까요? 저는 오히려 PK 민심, 부산 민심에서는 역효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지원 유세 오는 것을 반기지 않거나 그런 일정 등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합니다. 일종의 장해찬 후보의 대예언입니다. 부산 민주당 유세에 이재명 대표가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종합 유세 한 번 정도는 하겠지만 개별 그런데 후보에 이제 개별 당협에서 지역에서 밀착해서 와달라. 우리 동네로도 와서 같이 하고 해달라 이런 요청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 후보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청년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어요. 네. 대선 캠프에서는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을 지냈고 네. 인수위에서는 청년소통 TF 또 단장을 지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작년에 있었죠. 네, 네. 청년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그 55.16%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장해찬 빼고는 안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도봉에 김재섭 후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경선을 뚫어냈던 40대 구자룡 비대위원도 있고 양천갑에 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YS의 손자로 알려진 김인규 예비 후보도 네,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청년 관련 업무를 많이 했지만 청년들 공천 많이 주는 게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제가 청년 예비 후보 출마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모습이 자칫 우리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챙겨주세요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그런 기자회견 하지 않았고요. 청년과 신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시켜달라는 네, 아니다. 젊다는 네. 이유만으로 할당하듯이 뭐 국회의원 몇 자리 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 방향과는 맞지 않고요. 청년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기성세대와 붙어서 싸워 이겨야죠. 제가 86 운동권 청산 저도 주장 많이 합니다만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86 운동권은 자기들이 선배 세대랑 싸워서 투쟁해서 그 권력을 쟁취했죠. 예. 쟁취했잖아요. 그럼 86을 쫓아내겠다는 우리도 배려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86이랑 한번 다이다이 뜨겠다라는 마음으로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야성 있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10명 그냥 배려받아서 들어온 청년 인재보다 전투력 있고 경선을 뚫은 청년 두세 명이 훨씬 더 많은 몫을 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우호적인 어퍼머티브 액션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본인 쟁취해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 단어를 좀 쓰셔서 제가 좀 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간 또 조용했던 공천 결과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잡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구 달서갑에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두고 좀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유 변호사의 공천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당에서는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 등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민의힘 공천만큼 전략 공천이 극도로 절제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남발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비율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이번 공천은 최대한 경선 위주의 시스템 공천이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짚고 싶고요. 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막역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뭐 비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경쟁력 지표에서 현역 의원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는 결과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억지로 단수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여론조사나 전체 종합적인 뭐 당무 기여도라던가 사회 기여도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 나갔다라는 게 공관위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공관위 판단을 네. 존중해야죠. 아니 근데 사실 상대 맞상대였던 홍석준 의원 네. 이분이 뭐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할 때 아무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안 나설 때 최초로 지지선언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구 선거를 치를 때 총괄선대위원장도 지역에서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것도 봤는데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공천 과정에서 심지어는 경선에서 패배해도 아쉽고 원통하고 억울한 게 공천이잖아요. 그것도 못 해봤으니까요. 예, 네. 그러나 우리 여당의 자원이니만큼 이번 총선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 큰 기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또 주민과 당원들이 그런 큰 모습을 보고 새롭게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홍석준 의원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쉬운 마음 공감합니다. 같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별 지역구의 하나하나 결과를 가지고 논쟁하기에는 180석이라는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싸움이거든요.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내 맘 같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80석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단결해야 된다.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선거를 진도 지휘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한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석 달째 이렇게 사령탑이 돼 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90점. 네. 나머지 상당히 예. 10점은 4월 10일 날 국민들께서 채워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마느냐 논쟁이 막 활발할 때 제가 사실 당에서 지도부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고 네. 했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조선일보한테 네, 거하게 이제 욕도 들어먹고 맞아요. 이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조선 지면에는 실명이 실리다니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열렬히 응원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많은 우려들 중에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싫어하겠죠. 여러분 지금 악플 달고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아직 못 알아요. 지금. 네, 좀 이따 다 달겠죠. 나 그거 알고 나온 거야. 여기 나 욕받이 알아. 그치만 적어도 정치권의 언론 관계자들이 한동훈 위원장 보고 정치 경험 없다, 초보다 이런 말을 이제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치 초보라서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단기간에 극복하고 불식시킨 것만으로도 사실은 당을 안정적으로 잘 끌고 있고 저희 당이 4년 전, 8년 전 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공천 때문에 망했습니다. 8년 전에 이한구 공천. 제가 그때 정두원 의원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두원 후보랑 많은 거 하셨잖아요. 예. 제가 홍보 고문이었거든요. 예. 그 캠프에 뭐 살생분이 뭐니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4년 전에는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의 호떡 공천 막 뒤집고 막 여기 보내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권 원로이시긴 합니다만 공관위원장으로는 낙제점이었죠. 이번에도 좀 뭐 개입하려고 하시다 잘 안 됐잖아요. 뭐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간에 사퇴하셨잖아요.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네. 또 마지막에. 그랬는데 그 4년 전, 8년 전에 보수정당 전신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천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민감한 작업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저는 90점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1대1 토론, 아까 런제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랬던 이재명 대표의 화답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라는 답을 했습니다. 좀 요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꿈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깨. 아직도 내가 대선 주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주자 토론을 하던 그 시절 미몽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꿈 좀 깨십시오. 이제 본인은 야당 대표예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의 여러 대표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대화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건 건의할 수 있죠. 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대통령이 당수를 겸할 때처럼 1대1 영수회담 같은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형태거든요. 형태가 네. 형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는 여당 대표들이 이런 토론을 많이 피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공격수 역할을 하고 맞아요. 여당은 수비수 예. 역할을 하니까. 네. 근데 반대로 여당 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회피하고 피해요. 이건 그만큼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될 야당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격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사법 리스크부터 해서 김혜경 씨 수행을 했던 뭐 배우자 권양이요. 부실장, 그거, 예. 전략 공천 논란, 또 밀실 공천, 또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막 줄을 잇고 있잖아요. 오늘 홍영표 전 원내대표까지. 네, 탈당 선언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토론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치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사랑의 짝대기 엇갈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방을 한다고 했더니 지역 일정을 이유로 당분간 어렵다. 이런 화답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냥 냉정하게 조국 대표를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 예.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이 당을 만들고 후보들을 영입하고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일일이 응할 필요가 생각하고요. 없다. 예. 국회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가 운영되잖아요. 그리고 여야 일당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같이 운영하는 여야 일당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 토론을 하든 제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게 결코 네, 아니고요. 네. 저는 군소정당 되게 응원하는데 모든 군소정당이 다 1대1 토론하자 했을 때 일단 방송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안 잡아주잖아요. 대선 TV 토론도 여야 후보끼리 하고 또 군소정당 후보들은 거의 새벽 1시인가 이럴 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진 않죠. 그건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끼리는 토론을 하자 말자 이렇게 설전이 붙을 수 있지만 그런 원내 교섭단체나 여야 일당이 아닌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다르다. 좀 체급을 불리기 위한 네. 쉽게 말하면 어그로인 거죠. 네. 이제는 군소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때는 가까이 지내셨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갈라섰습니다. 그분이 나간 거죠. 탈당 후의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비판도 하고 또 날선 설전도 많이 벌이고 했는데요. 잘 안 될 때 사람이 힘들 때 너무 야박하게 뭐라고 약 올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약 올리는 기세가 보이나요? 저 진짜 아닙니다. 거짓말 못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이 비판도
좀 저희에게 위협이 되고 잘 될 때 하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막 비판하고 뭐라 할 때가 아니라 많은 군소정당이 그래도 의석수 하나 두 개 가지고 존재해서 국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건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정의당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개혁신당도 응원해주고 네. 싶고 새로운 미래도 응원해주고 싶고 물론 저와는 생각도 다르고 정견도 다르지만 지금은 이 난립하는 군소정당들을 이 제1, 2당 그러니까 1당과 2당에 속한 사람들이 막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라고 응원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 각 여론조사만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의 후보를 내도 턱걸이하는 수준의 그런 지지율인데 네. 굉장히 좀 헤매고 있는데 네. 그 물론 자기 선거 치르느라고 굉장히 세상이 못 살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기에 어떤 장면이 결정적으로 패착이었다고 보십니까? 결국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합당과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합당을 철회한 것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나 예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대신 능력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유능하지 네, 않느냐. 유능하다는 게 그렇죠. 그 유능함에 대한 신화로 기본적인 사회성 부족과 예의 없음과 이런 것들이 뛰어넘은 거죠. 그냥 네. 하나의 캐릭터로 그것마저도 좀 예쁘게 봐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합당도 그렇고 그 합당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낸 메시지나 이런 모습도 그렇고 유능한 줄 알았는데 거대 정당 울타리밖에 벗어나니까 능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흐린 눈을 뜨면서 좀 예쁘게 봐줬던 기본적인 사회성 부족 문제나 예의 없음 문제도 막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를 세게 비판 안 해요. 오히려 이 전 대표의 코어 팬층에서 막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더 비판하고 팬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팬들이 장해찬 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리는 또 없어요. 네. 그 제가 쌓아놓은 업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 어설픈 합당과 또 그보다 더 어설픈 합당 파기 이 과정에서 보여진 리더십 부재나 소통 능력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부재들이 그래도 진짜 유능하지라는 그 이미지로 버텼던 건데 그 이미지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출마 지역으로 경기 화성을 골랐습니다. 네네. 이것도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역시도 아까 연장선의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역구 출마 자체가 당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비례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용해인 의원처럼 기빈실 쓰고 싶어서 비례를 2번이나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제가 이 전 대표와 사이는 안 좋지만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건 칭찬해 줘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저희 당에서도 한정민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이번에 그렇죠.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젊고 참신한 후보를 냈어요. 한정민 후보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좀 잘생겼습니까? 질투가 나긴 하는데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예. 키도 크고. 네. 아무튼 저희 한정민 후보에게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지 이전 대표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호흡기를 댔던 분입니다. 김종인 박사. 이분이 또 개혁신당에 인공호흡기를 대러 갔습니다. 이번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원로로서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결국 사람이 없으니 다시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 쓰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또 이해찬이냐라는 반응이 있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들을 잘 모시고 그 지혜를 빌려야 되는데 정치권의 지금 세대 교체, 시대 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좀 이 선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로 머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아쉬움은 있는데요. 제가 감히 김종인 위원장 효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평할 처지는 전혀 아니죠. 저는 한참 새파랗게 어린 이제 새싹인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거목이시니까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뭘 네. 말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슴이라 하고 뭐 약 올린다 하고 하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 아까 일부 발언 중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보면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각종 지표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하면 10%가 넘는 조사도 굉장히 허다해요. 네. 좀 이런 어떤 영향에서 이렇게 일부 국민들이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전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명 행사, 친문 학살에 대한 이 친문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 반작용으로. 그 심리가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이상한 비례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소속 진보당이 3명, 들어있죠. 예. 또 우리 귀빈실 애용하는 걸로 유명한 용해인 의원 또 들어가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누구 추천한다는데 그 시민사회 면면을 보면 좀 지나치게 극좌적인 성향, 천하람 음모론자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저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식적이고 온건한 분들이 절대 다수라고 봐요. 약간의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도적이면서 조금 진보 한 스푼이 더 들어가면 민주당이고요. 온건한 중도를 기반으로 보수 한 스푼 더 들어가면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중도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내 비례투표가 통진단 후예들을 국회에 들어오게 한다? 천하람 음모론자들을 들어오게 한다? 우리 용해인을 국회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조국 혁신당에도 당대표가 지금 조국 대표가 뭐 2심에서 유죄 받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력이 화려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니 내 표가 왜 나는 민주당의 표를 찍는데 통합진보당 막 네, 이석기 다른 당에. 이거는 예. 완전히 결이 다르다 하는 그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선언한 셈인데 네. 물론 비례 명분 달리 쓰지만 네. 요게 좀 국민의힘 총선 판도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저희가 더 긴장하고 결집을 해야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친문표를 끌어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친명표를 끌어들여서 야권이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만만하게 보지 않고 긴장하고 결집해야 되고요. 다만 조국 신당의 등장 자체가 민주당의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데는 좀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조국 신당에서 당선자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마냥 호재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100% 결집한다. 그럼 우리도 100% 결집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하는 말이 우리 여론조사 꽃만 보자. 그 역사적으로 김어준 예. 씨의 여론조사 꽃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게는 가장 불리한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를 최근에- 판세를 여기고 하자. 최근에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뭐 유수의 업체들이 다 국민의힘 지표가 좋다고 하지만 꽃은 예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꽃이 맞다.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방심할 때가 아니다는 마음으로 갤럽, 리얼미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훌륭하고 공신력 있는 곳들이지만 우리는 차라리 상황판을 꽃 띄워놓고 꽃에서마저 이길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아닌가 그 싶어요. 꽃 조사에서조차 수영군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아직 수영구 조사가 나온 적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없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뭐 중도에서 한 스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뭐 성향은 달라 보이지만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 평소에 교류하면서 친한 분 있으십니까? 있죠. 누구십니까? 그런데 사석에서 서로 약속한 게 우리의 친분 관계를 절대 알리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도움이 안 새어나가면 됩니까, 이게? 서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염두에 두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김남국 아니죠? 거기는 아니죠. 김남국, 장경태는 다 저 고소했는데 고소했어요? 둘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둘 다 무혐의 났습니까? 네. 예. 그분들은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전용기? 별로 잃을 게 없어요. 네. 근데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귀빈실 하지만 전용기 뭐 이런 건데. 그분은 저랑 친하다는 게 알려지면 네.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꼭 네. 강조하고 싶은 게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치인들이 사우나도 같이 하고 가끔가다 소주 한 잔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야합이나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 이 사람이 마냥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럼요. 이런 예. 이유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구나. 또는 이래서 반대하는구나. 알고 형님 동생 해야 국회에서 막 싸우다가도 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들어봐 하면서 대화와 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정치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대, 21대 올수록 그게 더 없어져요. 또 그러다가 걸리면 양쪽 지지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당이 다른 정치인들끼리 가끔씩 사우나에서도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정치다라는 말씀을 네.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방송 토론 패널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본인을 정치인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네. 그런 토론 패널로 방송 현장에 나간 것들이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사실은 8할 이상의 도움이 되었죠.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막 TV 패널로 많이 활약을 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심위에 끌려간다는 공포를 느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면서도 방심이 안 끌려갈 정도 선을 지키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과 소통 많이 하고 시청자들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수단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유튜브나 또 인정된 방송 매체에서 활동하는 게
정치 입문의 등용문이 될 것 같고 국회의원들 의원 되면 방송 잘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려면 방송으로 국민들께 얼굴을 알려야 되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많이 출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장 의원님이 스피커로서 워낙 활약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까 방심위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그럼 일부에서는 방심위가 지금 너무 좀 빡빡하게 나온다. 그래서 심의 규제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일부 방송들은 이게 편파적인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합니다. 네. 그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가 시사평론가로 최고위원 하기 전까지 1년 정도 더 활동했는데 방송 환경에서 편해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MBC가 하니까 막 신장식 변호사가 막 저랑 싸우고 막 진행자인데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환경을 저희가 이 민주당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때 뭐 김밥 한 줄 먹었다고 KBS 이사 사퇴시키고 했던 것과 다르게 절차대로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담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너무 기울어져 있던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파열음이 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결코 보수 친화적으로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40대, 50대 기자분들, PD분들 성향이 대체로 좀 진보적이거든요. 방송사를 떠나서. 그냥 다만 기계적인 공정성. 여당 사람 한번 불렀으면 야당 사람 한번 부르고 그 정도만이라도 지키자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 진출하시면 그 초선 의원님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뤘으면 하는 정치 개혁 방향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영구 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한 뭐 지하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정치 전반으로 말씀드리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쿨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청 열심히 싸웠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물밑에서건 물 위에서건 이야기에서 합의하고 좀 일이 진행되는 그리고 10가지 다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양측의 강성 지지자들이 10대 0으로 이겨오지 않으면 막 욕해요. 심지어 과거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님이랑 맞아요. 대화할 때 웃는 사진 찍혔다고 막 욕먹고 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6대 4 우리가 해야 될 일 6을 이루기 위해서 4는 과감하게 야당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복원하는 제가 비록 막내급이고 한참 어린 친구겠지만 만약 들어간다면 그래도 그 국회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에게 형님들 이거 그냥 우리 좀 합의하고 할 건 합시다. 일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또 맨날 뭐 필리버스터하고 그럴 거예요라고 말하는 좀 통 큰 정치, 쿨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여야 타협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 모시고 긴 시간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 의원님 또 나오실 거죠? 네, 뭐 저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악플을 얼마나 살살 하는지 좀 봐가면서 제가 또 결정하도록 네, 저희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히 말씀드리건데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네. 많이 다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심한 욕만 아니면 직업이 욕먹는 건데 뭐. 네, 장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